예, 이번 이벤트 특히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뭐 중간 선거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 뭐 어떻게 될지 뭐 설문조사도 아직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로서는 가장 궁금한데 좀 어떻게 전망과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하원은 그 민주당이 예. 되찾을 것이고 과반수를 그 대신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계속 지킬 것이다. 하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시 영향을 많이 받고요. 상원은 좀 이 시골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이제 도시와 시골의 대결.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굉장히 여론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로 반영돼서 하원을 민주당이 되찾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뭐 공통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 수년 동안 뭐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라든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선거 이전에 그 실시하는 여론조사에게 믿을 게 못 되더라. 뭐 예. 이런 이제 또 경험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이렇게 그 확실하게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뭐 지난 그 주말 유세에서 하원을 이제 그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지난주 트위터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민주당에 투표해라.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기면은 증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뭐 겁을 주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이제 그 과거 통계들을 보면은 공화당이 그 선거에서 다 이겨서 그 의회를 지배할 때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더라. 뭐 그런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 의회를 지배할 때는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네. 오히려 그 여소야대 이른바 이제 교착 정국이라고 하는데 의회에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제 나눠 가지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보다 주가 수익률이 더 높더라. 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얘기는 그 오히려 교착 정국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게 더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만 해도 실제 선거 구도가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됐고 그게 그 증시에는 더 좋다 하는 뭐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기면 그 증시는 어떻고 이런 분석도 사실 그 믿기 어려운 부분이 그동안 어쨌든 그 증시는 계속 올라왔고 예. 그 중간 선거 이후에는 그 이후 1년 동안은 단 한 차례 예외도 없이 뭐 미국 주식이 다 올랐다 이런 이제 그 그렇죠. 분석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이기면 더 그 좋다 하는 이런 것도 지난번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네.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극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급등세로 돌아서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떨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예단해서 포지셔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에서 나온 자료도 그렇고 지금 방금 나간 자료도 그렇고 중간 선거 끝나고 결과에 상관없이 지수 자체는 대부분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앞에서 이제 트럼프 트윈 얘기하면서 증시 더 떨어지고 싶으면 민주당 찍어라. 2탄이 고용지표 보면서 이거 봐라. 공화당 찍어라. 또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예. 고용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는 또 중간선거 직전에 자신만만할 테고 그런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이게 국채 수익률이 뛰어버리니까 이게 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금 상승률 우리가 지난주에 좀 이 숫자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3%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좀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시장 영향력 그리고 국채 수익률까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셨어요? 일단 그 지난 주말에 뭐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네.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간당 그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로 했을 때 9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그 같은 기간 비교 대상이 좀 낮았던 데 따른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작용했겠습니다만은 전월비 이 추세를 보면은 분명히 지금 그 연율로 3%를 훨씬 넘는 상승률이 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3%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물가 목표 2%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간주해 왔는데 이게 이제 3%를 기조적으로 넘어서게 되면은 물가에 아무래도 뭐 그
위쪽 압력이 가해진다 이런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동안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해 왔던 그런 예. 금리 인상 경로 자체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지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그 주식은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미국 국채 중에서 가장 만기가 긴 게 30년물인데 30년물 수익률은 뭐 거의 한 3.45%. 그러니까 2014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뭐 이른바 이제 새로운 채권왕이라고 불려왔던 뭐 제프리 군들라크라는 이제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얼마 전에 이 수익률이 이만큼 오르기 전에 말하기를 30년물 수익률이 3.25% 선을 넘어서면은 사달이 날 것이다. 예.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45%입니다. 그러니까 2.25% 경계선을 훨씬 웃돌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가 미국 경제 활동,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선거 결과와 미국 국채 수익률을 어떻게 결부시켜서 볼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공화당이 이기면은 아마도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세가 모두 이제 부자들만 배불려줬다 네. 이런 인식이 강해서 이번 선거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노리려면은 네. 중산층에게도 뭔가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감세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을 이긴다면은 감세는 뭐 어림도 없겠죠. 그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공약했던 인프라 예. 지출 확대 네. 이거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감세보다는 지출 정책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할 수 있겠고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공화당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합의를 해서 예. 대대적인 지출 확대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뜨거운 거지 않습니까? 2년간 3천억 달러 늘리는 지출 확대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에 인프라 지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기든 간에 예. 감세든 지출 확대든 미국 재정 수지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겠죠. 이미 예.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경기 팽창 국면은 좀 더 강하게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후유증은 훨씬 더 클 것이고 일단 뭐 국채 시장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어떤 금리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네. 뭐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관심이 이번 주에 덜 가긴 합니다만 FOMC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 자체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FOMC도 연준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FOMC에서 이번 11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에 FOMC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긴 네. 하지만은 일단 이번 FOMC는 기자회견이 없는 그렇죠. 회의입니다. 그래서 예. 미국 연준이 그동안 기자회견 없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상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회의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은 네. 그런 관례가 있고요. 또 이번이 마침 또 이 선거 결과 발표하고 일정이 거의 뭐 겹치기 때문에 네. 이런 분위기에서 연준이 굳이 뭐 얘기거리가 될 만한 뉴스거리가 될 만한 무슨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연준도 한번 분위기 추이를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섣불리 이렇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실제로 2014년 중간 선거 때 같은 경우는 선거 직후에는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길게 펼쳐 보면은 이제 증시가 살아나서 전고점을 치고 올라갔지만은 선거 직후에는 또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FOMC 자체는 크게 뭐 뉴스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경제 지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 예상되는 뭐 추가적인 재정 부양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연준이나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시로 욕을 먹고 있지만은 예. 지금 이 정도로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완화적으로 금리를 관리해 나가는 정상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표 자체가 연준 점도표를 더 이렇게 낮춰서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FOMC에서도 글쎄요. 뭐 크게 변화된 내용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
또 소식들이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 이야기가 뭐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뉴욕 현지 분위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중간 선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에 살지만 미국 시간대로 편집장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중간 선거 이제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미중 무역 합의 관계 가지고도 트럼프와 이제 고위 관료들의 얘기가 계속 좀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블룸버그는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고 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 물 반병, 병에 든 물 반병처럼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반이나 있다. 반이나 있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반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종전보다 개선된 거는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 그 개선된 정도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내에 또 강경파, 그다음에 온건파가 여전히 이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선거인데 특히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중에서 과정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표밭 중에 하나인 그 미국 중서부의 이제 농업지대, 특히 이제 그 대두라든가 이런 그 농민들한테 미쳐진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고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난 10월 초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떤 그 아젠다를 제시하듯이 행했던 연설 이 이후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그 미중 간 대립 갈등이 단순한 그 경제적인 거, 무역에 관한 게 아니라 패권에 관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달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완전한 이렇게 아주 극적인 모든 게 그 좋아지는 뭐 그런 타결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들이 상당히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위안화에 대한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중국이 이전보다는 스탠스가 약간은 움츠러들면서 가는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위안화 움직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7위안 선 환율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환율을 높였다가는 그 외자 이탈 이런 그 충격이 클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처럼 계속 압박을 받는다면은 불가피하게 아주 그 넘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최대한 이제 충격을 피하면서 아주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구도를 원하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전달됐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6.92안선 밑으로 일단 내려서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또 외환 시장이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역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그 국면이 어떻게 돼 가는가 파악하는 데는 달러 위안 여교 환율 보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일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걸로 봐서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두 나라 모두 스무스하게 넘어가길 원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패권 다툼이다 보니까 글쎄요. G20 정상회의 때 양자회담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합의가 이뤄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달러 위안 역외 환율 시장도 저희가 동향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중요한 변수들,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